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1960년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4.19 혁명과 1894년 조선에서 일어난 동학 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이 보유한 세계기록유산은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등 18건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충북 음성에서 77살의 남성이 몰던 차량이 인도를 덮쳐 10대 여학생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사고가 난지 모르겠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2박 3일의 일정으로 오늘 일본 히로시마로 출국합니다. 윤 대통령은 의장국인 일본과 호주, 영국, 베트남, 인도 등 각국 정상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보유한 코인을 매각하겠다고 했던 김남국 의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이었던 이용우 의원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규모가 최대 11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오후 충북 음성에서 77살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학생들을 덮쳐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 70대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 당시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보행 신호를 받은 시민들이 차례로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신호를 무시한 하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앞서 건너던 여학생 2명을 눈 깜짝할 사이에 그대로 덮칩니다. 인도에 거의 다 왔지만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승용차에 치인 겁니다. 승용차는 가드레일과 전신줄을 잇따라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사고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77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여학생 2명을 덮쳤습니다. 사거리 부분에서 차를 통과한 다음에 교통사고를 침범을 하셔가지고 보행자 두 분은 이제 추돌하시고 이제 전신줄을 이제 추돌한. 피해 여학생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명은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다른 한 명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지점 주변 CCTV를 분석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최근 자동차 세대 중에 한 대는 60대 이상이 소유할 정도로 고령 운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타까운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문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윤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전북 순창군의 한 농협 주차장.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출입문 차량막과 유리창도 부서진 채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74살 운전자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조합장 투표를 하러 줄을 서 있던 주민 20여 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SUV 한 대가 주민센터 주차장으로 들어섭니다. 갑자기 주차턱을 넘어 건물로 돌진합니다. 차량이 후진하는가 싶더니 속도를 높이며 그대로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소리가 나서 놀라서 나가봤지만 차는 안 보이고 그 뒤에서 이제 비명 소리가 나더라고요. 지난해 3월 부산의 한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80대 운전자가 주민센터 건물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후진을 하다 30m 떨어진 버스 정류장도 덮쳐 버스를 기다리던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80대 운전자는 경찰 진술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은가. 내가 어떻게 해서 됐더라고. 우물쭈물하기도 하고. 국내 자동차 3대 중 한 대가 60대 이상이 보유할 정도로 고령 운전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도로 안전을 높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족해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충북 음성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서 여학생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고 당시에 이제 CCTV 영상이 이제 저희 앞선 기사에서 나왔었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달리거든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8일 날 오후 4시 50분경에 예. 충북 음성 감곡면에 있는 한 사거리에서 일어난 사고인 것 같습니다. 사고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속으로 이제 그 사고가 나는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은 그 피해자가 여학생 2명이었는데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중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와 같은 운전이 사고가 있으면은 경찰은 혹시나 음주운전이 아니냐 싶어서 음주 테스트를 했더니만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연세가 77세로서 상당히 고령자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결국 지금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루고 짐작컨대 77세의 어떤 연로하신 운전자로서 운전 미숙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70대 운전자, 경찰에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 모르겠다라고 네.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래 보이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본인도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짚어보면 신호 위반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과속으로 인도로 돌진하면서 가드레일, 전신주 들이받으면서 이 학생까지 치게 된 것이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무래도 고령인 점을 감안했을 때 운동신경이나 어떤 반응 속도 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이르지 않았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음주운전도 아니고 운전 미숙이고 자 그렇더라도 지금 사람이 한 명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종합보험을 가입하면은 그런 케이스에도 처벌하지 않도록 돼 있었었는데요. 그와 같이 중상이나 사망 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와 같은 10대 중과실 면책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설령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이라든가 전방주시 위반이라든가 과속이라든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되는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과연 첫 번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나아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아까 동영상을 보면 상당히 과속을 했는 것 같습니다. 예. 과속했고 또 다른 어떤 중과실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 이 정도 사안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상당히 높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사고를 당한 여학생들 상태 어떻습니까? 너무 안타깝게 중학생 한 명은 사망을 했고요. 또 고등학생 한 명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중상인 것으로 알려져서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 고령자 운전자들의 이제 문제가 많이 나고 있는데 지난 3월에서는 이제 전남 숭창에서 이 70대 운전자가 몰던 1톤 화물차가 인파를 덮쳐서 이제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뉴스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이렇게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이 위험한데도 계속해서 어떤 제재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 이유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점점 이제 우리나라가 다가오는 네. 2025년부터는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접어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분들 중에서도 고령자를 넘어서 초고령자, 예컨대 70대, 80대, 90대 같은 경우에도 적지 않게 지금 운전면허증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에 그나마 서울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동권이 보장됩니다만 중소도시 내지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버스나 네, 일반 대중교통이 적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계속 운전을 해야 되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농기구나 이런 것들을 옮길 수 있는 그 방법이 사실은 상당히 현저히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들매도 불구하고 계속 운전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특히 농번기 같은 경우에는 술을 한잔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이제 직접 운전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같은 경우에 전체 교통사고로 약 3,000명 정도가 조금 안 되게 사망을 했는데 네. 그 사망자 중에
음주운전 사망자보다 이 고령자로 인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배 이상 높다는 이 충격적인 통계가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 맥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령 운전자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고령자 면허 반납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고령 운전자라고 해도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실효성 있는 대책일까요? 그러니까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인하고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실효성 있는 대책인가를 보려면 얼마나 반납하고 예. 있는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2%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11만 명 2.6%인데요. 지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숫자만 438만 명이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서울 등 대도시의 고령 운전자와 예. 또 이 지방의 고령 운전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지방으로 가면 이 2%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1%대에 그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일단 면적이 넓어서 이동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뭐 비료 등 이 포대를 이동해야 되고 그것을 택시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냥 거리가 길다 보니까 2, 3만 원이 그냥 훌쩍 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이 지자체 등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뭐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준다라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네. 근본적인 어떤 인센티브로는 기능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을 조사했던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김 의원이 약속했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코인을 팔지도 않은 채로 탈당을 했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네, 김 의원이 보유한 코인도 최대 110억 원어치나 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두문불출하던 김 의원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가평 휴게소에서 목격된 김남국 의원입니다. 한 남성과 차량 트렁크를 바라보며 대화하는 장면인데 김 의원은 점퍼에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이나 공식 행사에 가는 옷차림은 아닙니다. 앞서 김 의원은 코인을 팔라는 당의 공고를 따르겠다 하고선 탈당 후 팔지 않고 있습니다. 또 탈당 이후에도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조사단에서 활동한 이용우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주요 거래 종목, 이런 투자 수익률, 그런데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탈당하셨고 김 의원의 코인 거래 규모가 최대 11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코인 전문가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김 의원의 것으로 지목된 위믹스를 대량 보유한 전자지갑은 김 의원 지갑이 맞다고도 확인했습니다. 시중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분석했던 클립이라고 하는 그 계정이 김남국 의원 본인의 것이라는 걸 본인 스스로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김 의원의 탈당으로 진상조사단이 해체되자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의 측근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좀 미온적이고 최측근을 두둔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도 사기에 충분했거든요. 김남국 의원 개인의 해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네. 처음부터 민주당의 대응이 너무 이제 안이하고 친명계는 검찰 수사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데 한계가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김남국 의원 코인을 매각하겠다는 약속 지키지 않고 탈당 후에도 코인을 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용우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렇죠. 본인이 해명할 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자료가 미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 앞에 전부 매각하겠다고 했고 당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팔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팔지 않은 상태에서 탈당을 했다는 건데 본인 해명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코인을 바로 현금화할 수 없는 한 2억 5천만 원 정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처음에 팔겠다, 매각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사전에 없었던 것인지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뭐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코인도 안 팔고. 네. 자, 그렇다면 당장 그 상황을 모면하라고 했던 그런 말들이었나요? 내 재산이 먼저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정치적으로는 이미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어둡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본인의 재산부터 일단 지키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주당에 대해서 본인이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라는 약속 하나, 또 나아가서 이 코인을 빠른 시간 내에
팔겠다라는 약속을 2개를 했는데 그것은 민주당에 대한 약속이라기보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겠죠. 그런데 예.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이미 탈당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은커녕 뭐 아무런 그 코인을 판매하기 위한 노력도 전혀 없으면서 어제 5.18 관련해가지고 이제 행사에 가기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포착됐다라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결국 이 모습은 마치 뭐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다주택자 처분하라라고 하니까 처분하지 않고 아예 그냥 청와대에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씁쓸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가 하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규모가 최대 110억 원으로 추정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처음에 FIO,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이 검찰에 넘긴 이 업비트 계좌의 위믹스 코인이 85만 개였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뭐 관련 커뮤니티 코인 전문가들이 이 해명 내용을 바탕으로 이 코인 지갑 추적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서 이 코인 지갑에 42만 개의 코인이 대량 이체되기도 했고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객관적인 흔적들을 다 종합했을 때 이 부분이 최대 2021년도 11월경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그때 산정 기준으로 추정을 해보면 137만 개, 110억 원어치의 현금 자산화할 수 있는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김남국 의원이 한 게임 코인의 거액을 이제 투자해서 네. 8개월당 받은 배당액이 32%. 자, 이게 뭐 코인으로 해서 32%의 배당을 받는 거는 좀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바로 그와 같은 네. 점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른바 신생 잡코인에 자기의 재산을 한두 푼도 아니고 억대, 10억대의 재산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험적인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그 모험적인 거래를 감행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확실한 내부 정보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 아니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단순한 어떤 그런 투자를 넘어서 짧은 시간 내에 30% 이상의 어떤 수익을 거둔 것을 봤을 때는 매수했을 시점이나 아니면 매도했는 시점에 대한 나름대로 내부적인 어떤 그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해당 게임 코인,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우량 코인도 아닌데 네. 김 의원이 어떻게 뭐 장기 투자를 한 건지 예. 이것도 뭐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거액을 코인, 이른바 잡코인, 마이너 코인에 넣기 때문에 이거 내부 정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의혹 제기였는데요. 계속 구체화될수록 배당률로 32%를 받았다는 겁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그러면 이게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같이 제공된 그런 수치인지 아니면 김남국 의원에게만 한 것인지 지금 코인 전문가들은 디파이라는 금융기법을 활용해서 이런 고이자를 배당하는 형식으로 코인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일반적인지 특수한지 그 여부에 따라서 이 범죄 혐의 소명도 갈라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19와 동학 농민혁명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우리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이름을 올린 건 지난 2017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차정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에 죽고 참에 살자. 1960년 4월 19일 학생들이 민주화 열망을 담은 현수막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절망적인 위기에 봉착했던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구하고자 우리 청소년 학도들은 총궐기했다. 4.19 기록물은 1960년 봄에 일어난 학생 주도 민주화 운동에 대한 기록입니다. 3.15 부정선거에 항의해 4월 19일 대규모 시위까지 이승만 대통령 퇴진을 이끈 전개 과정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동학 농민혁명 기록물은 1894년과 이듬해 조선에서 발생한 민중 봉기 사건을 다뤘습니다. 동학 농민군이 작성한 문서와 정부 보고서, 개인 일기와 문집, 각종 임명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네스코는 현지 시간으로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이 두 기록물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으로선 2017년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등재에 이어 6년 만입니다. 이로써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은 모두 18건으로 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우수한 기록 문화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월 정신이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얀 소복을 입은 5월의 어머니들과 함께 비를 맞으며 기념식장에 들어섭니다. 주요 내외빈과 나란히 입장했던 기존 모습과는 달라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계속된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가족을 지켜온 아내이자 누이이자 엄마인 윤 대통령은 5분 남짓한 기념사에서 5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며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정신을 계승한다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5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입니다. 방명록엔 5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라고 썼고 광주 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포함한 첨단 산업 육성도 약속했습니다. 5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승화되고 완성됩니다. 유족들을 만나선 학생이 전쟁도 아닌 국가 권력 때문에 돌아오지 못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위로했습니다. 18개 고등학생, 대동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제 우리만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주신 거 44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기념식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마무리됐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먹을 흔들며 함께 불렀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광주 5.18 기념식에는 여야 의원도 200명가량 참석을 했는데 5.18 정신 헌법 수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와 코인 리스크에 몰린 민주당이 국면 전환용으로 꺼낸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 우의를 입은 참석자들이 옆 사람과 손을 잡고 노래를 부릅니다. 여야 대표도 나란히 옆에 섰지만 손을 잡는 대신 각자 주먹을 쥐고 흔듭니다. 여야 의원들이 광주에 총출동했지만 메시지는 갈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반성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헌법에 5.18 정신을 넣자고 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4월 총선에 함께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돈봉투와 김남국 코인으로 궁지에 몰린 야당이 개헌 이슈로 물타기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자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민주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여겨선 안 될 것이라며 이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5월의 정신 앞에 정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영령들의 희생을 보도하는 것이며 광주와 호남 시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실도 5.18 정신은 반드시 헌법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 5.18 정신의 모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반자유주의 세력이 5월 정신을 훼손하려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은 어제 여야가 광주에 집결해서 5월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5.18 기념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가 5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보수 정권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월 어머니회, 그러니까 하얀 소복을 입은 그 어머니회와 이제 같이 입장을 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도 이제 제창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이냐 합창이냐 논쟁이 벌어질 때가 몇 년 전이고 입 모양을 보면서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팔을 흔드느냐 안 흔드느냐라고 평가를 하려 5.18 정신을 개선하는지 의지를 평가하려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참 많이 변했습니다. 제 눈에 띈 대목은 뭐 다 이게 결국은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말은 5월 정신은 어떤 특정 정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18이라는 상징 자산은 특정 어떤 정당의 독점물이 아니다는 이야기 하나. 두 번째로는 5.18 정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가 보니까 5월의 정신은 광주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성화되고 완성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목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 뒤에서 광주 호남의 AI, 인공지능과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제 발전이 뒤처진 광주 호남 지역을 윤석열 정부는 확실하게 뒷받침한다. AI와 첨단 과학 기술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을 바꾸면 5.18을 독점했던 정치 세력이 있는데 그분들은 지역 발전을 등한히 한 것 아닙니까라고 묻기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 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했지만 뭐 재창이냐 합창이냐 이 문제 가지고 옛날에 논란도 많았고 특히 이제 보수 정권 대통령일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두 번 연속을 참가를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두 번 연속 이제 재창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이런 논란은 없어질까요? 노래 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했던 논란은 없어지겠죠. 윤 대통령이 뭘 잘한 게 있느냐라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거 하나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 더 숙제가 남은 게 현직 대통령 2년 연속 보수 정권이 국힘당 전신 대통령들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딱 취임 첫 해만 MB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하고 결국 뭐 노래를 했느니 안 했느니 주먹을 쥐고 흔들었느니 말았느니 이러다가 끝났거든요. 이번에 두 번째 해도 참석을 함으로써 현직 대통령 연속 이 참석을 하느냐 마느냐는 논란도 종식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 남은 건 이제 전현직 대통령이 나란히 참석하는 문제 하나 남았는데 이것까지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야 의원들도 이제 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석을 했었죠. 한 목소리로 5월 정신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문제를 놓고 약간의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늘 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5월의 정신 앞에 정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정치적 전유물로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 들어보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이제 그 등재시키는 것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 이견이 없죠. 과연 그러니까 민주당은 다음 총선 때 원포인트 헌법 개헌을 하자라는 이야기고 그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은 다음번 헌법 개정을 할 때 뭐 바꾸자 이런 의미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게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동시에 같이 이제 조항을 국민에게 묻자,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거잖아요. 그럼 뭘 붙입니까?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을까요, 말까요? 또는 이렇게 넣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넘어서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한 조항을 넣기 위해서 5.18이라는 단어 하나를 넣기 위해서 전체 국민에게 투표를 또 붙인다? 이 국민적으로 납득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현재 우리 전문에는 역사적 사건은 두 개예요. 3.1 운동과 3.1 운동으로 이어진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기다가 5.18 넣으려고 그러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넣으려고 했는데 뭘 넣으려고 그러면 부마 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을 넣겠다는 그런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5.18만 넣어가지고 이걸 국민을 설득할 명분도 없고 이건 또 당대 사건이에요. 80년에 일어난 43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국회를 설사 200명이 찬성해 통과한다 하더라도 국민투표에 들어가면 이게 굉장한 논란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를 놓고 원포인트 개헌하자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근데 개헌을 하게 되면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해야죠. 총선 때 하면은 아마 이제 비용 문제 같은 것은 뭐 추가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걸로 끝나니까 아마 그 얘기를 지금 야당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어저께 그 대통령실에 나온 얘기 보면은 거부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보다는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을 하고 조건과 단서를 단 동의 정도는 해도 정치 전략 전술적으로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그냥 꼼수다, 뭐 회절이다 이러면서 딱 받아치는 것은 걷어찬 거죠. 이건 정치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지금 이 시점에 왜 갑자기 개헌 얘기를 꺼내느냐. 이게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이야기를 좀 개헌 이슈로 덮으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뭐 야당의 리스크는 김남국 분이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지금 트리플 리스크로 전현직 대표와 김남국 의원까지 해서 트리플 리스크로 보이는데 이거 덮어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전문 얘기 나오면은 헌법 전문과 분리해서 그러니까 조건을 한번 달고 단서를 달고 글쎄 좋은 얘기다라는 정도 하면은 저는 정치적으로는 한번 배팅을 해볼 만한 거 아니냐 싶은데요. 너무 쉽게 걷어차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개헌안은 문재인 정부 때도 발의가 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재임 중에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그 개정안 속에 5.18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그런 개정안을 마련해서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국회에서 제대로 이렇게 심의가 되지 않으면서 그 국민투표까지 가지 못했던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자,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개정안이 제출됐는데 국회에서 넘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뭐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시 국회에서는 왜 넘지 못했나요? 저게 2005년 전의 일인데요. 2018년 3월인가 그럴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였는데 개헌안을 냈는데 이 결과 어떻게 됐냐? 국회 문턱을 못 넘었어요. 어떻게 못 넘었냐? 의결 정족수가 안 돼서 미달내서 투표 불성립이에요. 부결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부결된 거예요. 투표 불성립. 의결 정족수 미달됐어요. 이게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전체도 참석 안 했어요. 전원이 참석한 게 아니었어요. 그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의미 있을지 몰라도 당시 제가 정치 상황을 복기해 보면 이때 드루킹 특검 때문에 여야가 굉장히 대치하고 있을 때예요.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냈던 느낌이 들어서 그 6월 6.13 당시 지방선거 때 지금처럼 개헌을 하자는 거예요. 지방선거에 같이 하자는 건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낸 개헌안은 전문에는 말씀 제가 드린 대로 붐항쟁도 넣고 5.18 광주 민주항쟁도 넣고 6월 항쟁도 넣자는 전문이 있었고 또 하나는 결정적인 거는 수도를 별도 법으로 정하자는 조항도 있었고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시 3월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그걸 국회로 넘겼는데 5월달에 국회에서 표결을 했단 말이에요. 6.13 지방선거 앞두고 너무 급하게 됐고 국민들도 이것을 숙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개헌 시도였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5.18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민주당이 호남에서의 이제 지지율이 예전만큼 나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민주당이 알고 있고 또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심각하죠. 지금 호남에서는 압도적 지지를 기반으로 했고 예. 그 지지 기반이 있어야 여러 가지 선거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예. 지금 현재 호남의 지지율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김남국 의원 사태도 영향을 많이 주는 걸로 보이고요. 예. 특히 젊은 층의 지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면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자, 이 국민의힘에서 좀 호남 지지율을 높여보자. 자, 이런 좀 생각이 있을 만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래 많은 시도가 있었고 일정 부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성공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득표로 광주 13, 전남 11, 전북 14% 득표를 했었다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6월 지방선거 때 광주, 전남, 전북의 국민의힘 광역단체 후보들이 모두 15%를 넘어서 선거 기부금을 돌려받았어요. 선거 자금을. 그런데 작년에 보면 올해 그때 보궐선거 때 전주 보궐선거는 8%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의 말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불리해진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이 가고 하면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광주 전남 호남 주민들이 원하는 게 진짜 뭐냐?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는 건지 아니면 지역 발전을 하자고 하는 건지를 여권에서는 잘 관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어제 박수가 자발적으로 나온 첫 대목이 AI와 저 과학기술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들었어요. 그러면은 뭐냐? 지역 발전 제대로 좀 시켜달라는 게 제가 더 큰 열망일 거라고 봐요. 그럼 정부 여권 입장에서는 여기에 집중해서 계속 투자도 하고 관심도 쏟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내년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광주 전남이나 아니면 뭐 전북 쪽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뭐 큰일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주당 갖고 있는 그 트리플 리스크를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 호남 민심은 지금 신 의원이 얘기하듯이 발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정치를 잘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잘해줘서 방향을 한국 정치를 잘 잡아달라는 건데요.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뚜렷한 방향을 잡고 있느냐를 가지고 광주 민심, 호남 민심이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호남 민심이 굉장히 예리하게 파고들고 있다고 봐서 민주당이 여기에 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민주당에서 떨어진 지지율이 그게 그대로 국민의힘에 오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매력적인 요소가 부족했던 거죠. 그거 별도로 제가 선배님 의원 말씀하셨는데 어제 제가 유심히 본 기사 중에 하나가 김기현 대표가 하는 청년 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청년 당원이 있어요. 예. 그분이 한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광주에서 여당 지지율이 올라야 야당도 긴장한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올라야 야당, 더불어민주당도 긴장한다. 뭐냐 하니까 광주에서 국힘 지지율이 올라가면 민주당도 긴장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말이에요. 이 대목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방 독주보다는 어떻게 보면 경쟁을 시키는 게 훨씬 더
호남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익이다라는 이야기를 젊은 청년이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이 앞으로 유심히 봐야 될 대목으로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로 출국합니다. G7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한일 양국과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이후 2달 만에 다시 일본 출국길에 나섭니다.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윤 대통령은 초청국과 국제기구가 모두 함께하는 확대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예정인데 이번 회의 주제는 기후와 에너지, 법치 등에 기반한 국제 질서입니다. 총 2박 3일 일정으로 참석 국가들과 정상회담 일정이 빡빡하게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호주와 영국, 베트남, 인도 등의 정상들과 만나고 21일에는 기시다 일본 총리와 마주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올해 들어서만 3번째이자 2주 만에 또 한 번 이뤄지는 회담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일본 히로시마 평화공원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원폭 피해가 발생한 지 78년 만인데 한국 대통령으로는 첫 방문이자 한일 정상이 함께 방문한 것도 처음입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6개월 만에 개최가 유력한데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채택한 프놈펜 성명 이후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3국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정말 제 아픈 손가락이에요. 잘 돼서 너무 좋아요. 아이고 지금 형제라면 만회할 수 없는 한 그릇을 위하여! 형 파채 파 대파 있어? 형제라면 영업 첫날 2분 전 I'm ready too. 괜히 우왕좌왕. 예, 보신 것처럼 어제 미스터 로또에서는 송가인과 김호중이 황금 기사단 용병으로 등장해서 탑세븐과 노래 대결을 펼쳤고 강호동과 이승기 씨가 7년 만에 함께한 예능 형제라면이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미스터 트로트 진 안성훈 씨 그리고 트로퀸 송가인 씨가 꾸민 스페셜 무대부터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땐 부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소 가랑잎이 휘날리는 그날 밤이 자, 이번 안성훈을 사랑하는 모임, 이른바 이제 안사모 특집으로 꾸며진 어제 방송에서 자, 트로킨 송가인은 과거 안성훈과의 긴 무명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눈시를 붉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 두 분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었는가요? 네, 이거를 아시는 분은 굉장히 잘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관계일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하실 텐데요. 미스터 트롯 1부터 보신 분들은 당시에 안성훈 씨가 송가인 누나의 추천으로 미스터 트롯 1을
이제 지원하게 됐다 이런 말을 하세요. 예. 근데 12년 전에 네. 이제 노래를 시작할 때 같은 소속사에서 굉장히 작은 규모의 소속사에서 노래를 같이 시작하면서 정말 둘이 같이 버스도 타고 같은 이제 숙소에서 지내면서 정말 누나 동생처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송가인 씨가 예. 메이크업도 해주고 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근데 1년 반 예. 뒤에 이제 소속사에 좀 문제가 생기면서 안성훈 씨가 노래를 좀 오랫동안 쉬고 포기까지 할 생각을 했는데 당시 송가인 씨가 너는 노래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굉장히 응원을 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끈을 놓지 않아서 이렇게 미스터 트롯 2에 나와서 정말 진까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호중 씨와 안성훈 씨도 트롯계 절친으로 알려졌는데 과거 룸메이트 생활할 때 그 에피소드도 있다고요. 네, 그 두 분은 워낙 같이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굉장히 재밌는 분이거든요. 예. 평소에 나올 때는 좀 이렇게 진중하고 성악을 하니까 약간 사람들이 좀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 형 사촌들이 개그맨이세요. 그래서 진짜 말씀을 잘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녹화장에서도 거의 혼자 이끌어가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는데 예. 그 안성훈 씨랑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속옷까지 서로가 아니죠. 김호중 씨가 그냥 입은 거죠. 그래서 안성훈 씨가 어느 날은 속옷을 입으려고 보니까 그때 김호중 씨가 지금은 살을 많이 빼가지고 미스터 트롯 1 도전할 때마다 초반에 조금 체격이 그랬죠.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시스루가 돼 있다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근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잘 지냈다가 저도 전날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근데 아무래도 그런 사연이 좀 울컥한 것들이 옛날 생각들이 다들 떠오르는지 좀 눈물을 많이 흘리는 걸 그러니까요. 보고선 정말 이렇게 기다리면은 나중에는 그리고 또 열심히 하고 끈을 놓지 않고 자기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복을 받는 날도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롯 가수들이 그런 사연들이 다른 그 장르의 가수들보다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가족처럼 지내는 경우도 많고 사실상 그동안은 굉장히 소외된 장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주목받거나 이러지 못해서 거의 다 1인 소속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전에 임영웅 씨나 영탁 씨 영상을 봐도 항상 임영웅 씨는 그 화장품 이렇게 봉투도 없어가지고 검은 비닐봉지에다가 화장품 넣어서 다니시고 막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다 혼자 해결하고 여기 지금 탑세븐 팬들도 탑세븐 분도 만나보면 서로 이제 화장실에서 알게 됐다. 행사장에서 그렇게 이제 왜냐면 화장실에서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옷 갈아입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안면을 익혔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세월을 지나서 지금 또 전 국민이 가장 주목하고 전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랄까 희망을 주는 이제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적 사다리가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트롯 밴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게 좀 많은 귀감이 되면서 이제 노력하는 시대에도 이제 나중에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투바로티 김호중 씨, 박성훈 군과 묘하게 닮은 데칼코마니 매력을 뽐내면서 신나는 듀엣 무대를 펼쳐줬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 된다 하고 홍이야 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견디고 버티고 위하여 우리는 살아있어 위하여 우리는 살아있어 위하여 크게 한번 웃는 거야 바람이 불면 떠나는 우리 세상을 향해 다시 또 한 번 끝까지 살아내야 남자가 끝까지 살아내야 남자가 예. 자, 뭐 김호중 씨는 저 박성훈 군한테 뭐 희한하게 많이 끌려가지고 응원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아마 자기 거울을 보는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분도 지금 채널을 돌리셨다면 누구지? 나 아빠랑 아들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시 너무 둘이 비슷한 모습에 정말 울산 출신이죠. 노래도 정말 잘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케미가 예전에
그 정동원 씨랑도 이제 그런 형과 삼촌, 삼촌과 조카 이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박성훈 씨랑 또 같이 있으니까 그 투샷이 정말 은혜로운 투샷이라고 이렇게 좀 행복을 주면서 재미도 주면서 또 기호강도 하면서 그런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스페셜 무대도 좀 살펴볼게요. 스페셜 무대에서는 반가운 얼굴인 낭만가갱 김용필이 등장을 했습니다. 나상도와 듀엣을 선보였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어디에서 본 듯한 한 번쯤은 만난 듯한 춤추는 슬픈 여인아 그날 그 가스바에 그날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 사랑을 하고 나사은 내 가슴에 쓰러져 한없이 울던 그 사람 오늘 밤도 눈물에 젖어 춤추는 가스바의 여인 춤추는 가스. 네, MC 김성준 씨 최고령자들의 무대로 소개를 했지만 두 사람의 그 성숙한 무대 굉장히 열기를 뜨거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른이 부르는 노래는 또 이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 또 그런 장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김용필 씨는 자기가 진한 위스키 같다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워낙 또 이렇게 성량도 풍부하고 이렇게 공기 반 소리 반 이렇게 하면서 나상도 씨는 또 굉장히 또 춤의 일가견이 있는데 춤이 없어도 저렇게 좋은 무대를 꾸밀 수가 있구나. 둘의 정말 가창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김용필 씨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떨어져가지고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뭐 팬들분이나 아니면 뭐 시청자분들 많았을 텐데 이렇게 또 나오니까 되게 반갑고 좋네요. 그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실 나이 이제 50이 거의 다 돼 가시는 분인데 물론 어려 보이시지만 제2의 인생을 새롭게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용필 씨는 또 다른 의미에서 그 기존의 트롯 가수들이 소외된 장르에서 묵묵히 계속 자기 길을 걸어왔다면 김용필은 이제 50이 넘는 이제 사람들에게 다시 출발할 수 있다. 이런 용기를 준 하나의 케이스라고 표본이라고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용기와 힘을 느꼈다. 사실 좀 힘들어하시는 가장분들이나 어머님분들이나 좀 약간 그때 중년의 위기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굉장히 힘이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미스터 로또 첫방 시청률 8.6% 기록했는데 계속 순항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목요일이 또 TV조선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물론 저는 금요일에 나옵니다만 그 하이라이트 날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 금요일 것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또 새롭게 론칭하는 프로그램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동 씨와 이승기 씨가 출연하는 형제라면이 다음 주 월요일 첫 방을 앞두고 있는데요. 굉장히 관심이 뜨거워요. 그렇습니다. 특히 그 라면의 이제 탄생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일본에서 한국 라면을 판다. 이런 도전 자체가 워낙 또 강호동 씨는 육봉 선생이라고 한 번에 6개 라면을 드시는 걸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승기 씨도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다니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분들의 케미도 좀 관심인데 또 새롭게 투입되는 배인혁 씨라는 젊은 배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거의 강호동 씨와 이승기 씨를 들었다 놨다 하신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어떤 레시피가 나올지 또 어떤 그 일본 팬들한테 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런 것들이 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멘이 아니고 그 한국의 그 봉지라면을 가져가서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가서 정말 양은 그릇에다가 여러 가지 재료를 많이 넣어가지고 강호동 씨가 워낙 또 라면에 또 일가견이 있고 뭐 이승기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라면은 약간 저희 소울푸드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또 최근에 또 일본에서 우리나라 라면 베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맛을 보여줄지 그리고 또 두 분이 7년 만에 만나서
그런 약간 제목도 형제 라면이잖아요. 정말 찐 형제의 저희 뭐 트랄랄라 브라더스도 그렇고 지금 형제미를 계속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TV조선에서 방영되고 있어서 그런 또 진득한 요정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우파들이 예루살렘의 날을 맞아 깃발 행진을 벌여 팔레스타인 측과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최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1967년 동예루살렘 점령을 기념하는 예루살렘의 날을 맞아 이스라엘 우파 유대인들이 깃발 행진을 벌인 겁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아랍인에게 죽음을 같은 혐오 구호를 외쳤고 기자들의 취재도 방해했습니다. 우파 정치인들도 행진에 참가했습니다. Atmosphere is amazing and we're here because this is our homeland and our holiest city. 하지만 팔레스타인과 아랍권은 이 행사를 도발로 여겨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에서 맞불 행진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기를 하늘 높이 띄우고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최루탄을 쏘면서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القدس ستبقى عربية إسلامية ولا مقام للاحتلال على أرض فلسطين. 깃발 행진은 해마다 양측 간 갈등을 촉발해 왔는데 지난 2021년엔 이 행사로 11일간 전쟁이 벌어져 2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강연을 마치고 관객들의 요청으로 인증샷을 찍는 장면입니다. 이틀간 열렸던 조선일보 주최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가 어제 막을 내렸는데요. 행사장 뒤편에도 재밌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비하인드 컷을 모아봤습니다. 작년 9월까지 영국 총리를 지냈던 보리스 존슨 전 총리의 강연은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강연을 지켜보던 우크라이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찾아오자 존슨 총리는 흔쾌히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나카로 유명한 코미디언 김경욱 씨는 특히 MZ세대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한일 관계 세션에서 대담을 마친 다나카는 회의장을 나서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들을 구름같이 몰고 다녔습니다. 네, 비하인드 컷을 보니 엄숙할 것만 같았던 행사장에 유쾌한 장면이 많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온 오케스트라도 화제가 됐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카 대통령 부인과 함께 방한한 오케스트라가 평화의 공연을 펼쳤습니다. 첫날 저녁 무대에서 평화를 주제로 공연을 마친 우크라이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공연의 마지막 곡은 우크라이나 국가였습니다. 연주를 마친 단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영광을 이라는 말을 외쳤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경례 구호라고 합니다. 지휘자는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러시아의 침략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크라이나의 강인한 정신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들의 바람처럼 우크라이나에 하루속히 평화가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어제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한 곳이 많았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고 대전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속초가 18도 선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지나겠고요. 오전까지 제주와 영남 해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와 제주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